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통령실 첫 개편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여야인데요. 전 정권 수사 등을 두고도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막판 당권 경쟁 상황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자세히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창 지금 막판 전대 상황으로 이제 분주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게 배지 행복은 순간 스마일. 예. 이게 습관. 어떤 습관? 네. 예. 이게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영국에서 실험을 했던 모델인데요. 어떤 마을에서 네. 10가지 행복 캠페인을 했더니 똑같은 조건인데도 굉장히 행복해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실증 사례가 있어서 네. 제가 구청장 시절에 노원구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쭉 하는 그 마크였는데 국회에 가서도 계속 우리 주민들이 달고 다니라고 해서 돈은 수단이고 행복은 목표다. 좀 행복하게 살자 이런 네. 취지로 달고 다닙니다. 행복을 스마일을 보니까 목표로 네. 습관으로 하자. 기분이 좀 알겠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커다란 이제 개편 대신에 대통령실 정책 브레인과 또 홍보수석, 홍보보강이 방점을 찍은 핀셋 개편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문정부 탈원전에 이제 반기를 들었었던 그래서 이제 물러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이제 선출이 됐고 또 새 홍보수석에는 경기지사의 이제 도전장을 냈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용이 됐습니다.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신데요. 이 부분 인적 쇄신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취임 100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체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나름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생각보다 일을 잘 못한다. 그런데 남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다. 인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했더니 정작은 자기 측근이나 검찰 인사들만 쓰고 그래서 인사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 이제 학제 개편은 너무 졸속으로 하고서 정책도 조금 엉망 같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친인척 관리를 너무 내로남불한다. 이런 평가가 누적돼서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는데 정작 당사자는 100일 평가하면서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마치 본인은 잘했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된 것처럼 정작 국민들은 전면적 쇄신을 요구했는데 홍보수석 한 명을 바꾼 거란 말이죠. 김은혜 홍보수석을 네. 임명했는데 그 당사자도 마침 그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못한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적절한 사람을 임명한 것 이게 뭔가 진단과 처방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걱정이죠. 병이 예컨대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 수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더 곪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엉뚱한 처방이 나왔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체제가 2실장 6수석 체제가 됐는데요. 여기에 추가 개편하는 보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기 참모진의 생산성을 좀 지켜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직 개편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추가 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제 취임 100일 때 대략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거의 75%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때 촛불 집회가 네, 있었죠. 이명박 네. 대통령 그 쇠고기 이 수입 연령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이슬을 청와대에서 지켜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습을 하냐면요. 비서실장과 거의 모든 청와대 수석을 다 경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 쇄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안이한 것 같아요. 홍보수석 한 명을 보강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비공식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통령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분 개편을 하는 것 정도로는 수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제2 부속실도 조속하게 새로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행보도 좀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네네. 네.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이제 100% 수용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이제 여당이 특별감찰관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입장이시고 이게 뭐 사과가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까요? 사과를 할 수도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소위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고 그 공수처의 기능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소위 감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감찰관을 두면 고위공수처하고 기능이 겹친다. 네. 따라서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청와대의 대통령과 주요 인사를 포함해서 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감찰하면 된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공수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에게 실제로 그 기능을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사안이 다르다. 저희는 공수처를 인정하고 그 공수처에게 그 기능을 맡겨서 투명성을 높이자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역할이 겹칠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이게 제도가 또 생기면 역할의 뭐 그 좀 분담이 서로 좀 이렇게 뭐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 인적 지원을 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공수처 기능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수처 기능을 충분하게 살려서 거기가 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감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네. 그게 싫다면 그러면 일단 특별감찰관이라도 임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검찰에 잇따른 그 전 정권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표적 검사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 정치보복 대책위를 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가 하면 적폐청산 그리고 남이 하면은 정치보복 이렇게 내적 남정 맞받아쳤는데요. 여기에 또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하고 월성 원전 건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이제 하루에 2차례나 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이제 과거 행적을 뒤지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간사들, 책임자들도 다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사안을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세계적으로 고유가의 고물가에 오늘 나온 거로 보면 역대 가장 무역 적자가 심한 지금 상황이라 총체적인 민생 경제 난국인데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더러 이 민생 경제 챙겨라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 제국을 만들지 않나,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나, 지금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에 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네. 진짜 걱정이죠. 좀 제대로 민생 경제를 챙기고 혹시 전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뭐 수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싶습니다. 네.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왔습니다. 8.16 대책을 놓고 그런데 이제 혼선이 좀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2024년으로 이제 좀 미뤄지는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당초의 공약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이 됐다 이제 그 논란이 나오고 있으면서
2024년이면 이제 또 총선이 열리는 그렇습니다. 해인데 바로 또 총선을 염두에 둔 이런 그 지연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듣겠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바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 이런 비판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다 또 이렇게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요 부분까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정부의 그 부동산 관련한 정책 발표가 나오고요. 사실은 정치권보다는 그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약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30년이 넘은 신도시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네. 당시 대선 후보 모두 약속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지키는 게 맞죠.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한다, 무슨 마스터 플랜을 짠다, 뭐 이렇게 하면서 2024년으로 미룬 거는 일종의 실제로 총선 때 뭔가 한 번 더 그걸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 여야가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이니만큼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추가적으로 뭐 교통수단이 필요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차차 해나가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대선 때 공약은 일종의 빌공짜 공약으로 하고 정작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뒤로 밀어버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상계동 사는데요. 네. 상계동은 이미 이제 주공아파트가 35년이 됐습니다. 거기는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런 데는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추진을 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네. 거를 저는 국토부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거는 중앙정부가 그 소소하게 다 알 수가 없어서 일종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 지사나 단체장이 네. 도시계획 차원에서 판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관의 무책임한 선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민들한테 일산 주민과 분당 주민이나 중동 주민들한테 오히려 사과하셔야 될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민주당 상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말 호남 대첩에서도 확대명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상 이 당대표 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예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 득표율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그 호남 지역 텃밭을 득표율이 30%대에 그쳐서 그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 이런 분위기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의 고민이 깊을 텐데 이런 표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전당대회가 가장 치열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때가 지난번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경쟁할 때가 가장 치열했거든요. 네. 34대, 33대, 30이었으니까 최종 결과가 네. 그때도 호남 투표율이 40%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뭐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하면 이미 당 대표는 거의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때에 비하면 일종의 흥미가 조금 덜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무슨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당 대표는 좀 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여전히 지금 매우 박빙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최고위원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마저 잘 치르고 이제 전대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정치권의 새로운 협치를 위해서 더 잘할 일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위원은 좀 이렇게 좀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그 윤영찬 의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윤영찬 사퇴하면서 의원이- 송갑석 의원 지지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송갑석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좀 선전을 해서 거의 이제 7, 8위권에 있다가 6위로 튀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위하고의 격차도 이제 박찬대 의원. 예.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져 있는 거죠. 네. 이제 선거는 5등까지만 이제 최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예측 불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비대위의 당원 80조 절충안이 이제 최종 확정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을 두고 이제 아직까지도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재명 의원이 단속에 나서긴 했는데 완전 삭제를 원하는 그런 이제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가 지금 매우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법치의 이 실현 과정이라면 저는 당원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게 시장 경제에서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가 일종의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으로 이미 다 사실상 혐의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법적 시효는 올 12월이면 그게 이제 만료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편향적인 정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80조에 대해서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당이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내로남불에 또 오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또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서 지도부가 고민 끝에 이제 절충은 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와 지금 현재의 검찰이 그야말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법 정신부터 구현을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은데 우리 당의 많은 당원들이 그 문제를 너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고충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뭐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제 관련한 뭐 전 정권 뭐 그 표적 수사에 대한 뭐 또 이야기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만 내가 하면 적폐 청산, 예. 남이 하면 정치 수사다. 이런 그 부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여당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핵심이 공정과 상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정부가 더 불공정하고 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를 그냥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는가?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미지가 절망이 떠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 그리고 지난 수해 때는 해시태그 걸어서 무정부 상태 이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더 정부와 여당이 되돌아보고 그리고 옴무새를 바로잡고 전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부터 다시 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로남불을 이렇게 남 탓하듯이 하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다시 그 당원 80조 절충안으로 이제 돌아오면 당 안팎에서 이제 셀프 구제, 꼼수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짧게 답변 들어볼까요? 이제 현행 당원 80조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이제 당직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문제라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뒀었는데요. 그 구제를 하는 기관이 당 윤리위원회에게 그 기능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도한 정치적 판단, 이게 정치적인 수사냐 아니냐를 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겠다.
오히려 그런 문제라면 최고위가 판단하는 게 맞을 텐데 또 최고위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보다 한 단계 위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80조를 유지한다면 윤리위원회보다는 당무위원회가 훨씬 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보면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중앙위원회 다음에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측면에서 이 80조를 유지한다면 당무위원회가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네. 네, 정책의 의장을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정책 디자이너, 정책 설계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참 당이 어려운 시기에 참 잘 맡아주셨는데 이제 임기가 전대가 또 끝나고 나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동안 소회를 좀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까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보궐로 국회에 와서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고 또 원내 정책 수석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당의 정책의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과분하게 직책을 맡아 왔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당이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제 수습하고 또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서 그 정책이 이제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이 기후 위기를 막는 일이거든요. 네, 이 기후 우리- 위기 대응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인류가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 그래서 그 일을 막는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싶은데 또 최근에는 인구 위기도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를 막지 못하면 우리 인류가 멸종하는 일이고요. 인구 절벽이요. 인구 절벽 문제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위 의장을 이제 내려놓으면 이 기후 위기나 이 인구 위기를 막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문명 시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앞으로도 맹활약하시는 모습 저희가 주목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윤 정부의 첫 인적 쇄신 그리고 전 정권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막판 당권 경쟁 상황까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